어쨌든 중간고사 끝나느라고 시험 치르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잘 쉬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는 뭐 간략하게 하자면 사실은 객관식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단답형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에 어떤 점수가 조금 낮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쉽게,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쉽게 낸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싫어하지 마시고, 네, 나머지 부분도 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그 여러분들이 막 좀,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내용이 압축적이고, 그리고 조금 소략한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중간고사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의 핵심은 근현대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근현대사를 이제 계속 나가는 부분이니까 한국사 싫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약간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 자세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만큼 뭐 생략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고, 어쨌든 기말고사에도 굉장히 쉽게 낼 거를 약속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따라와서 포기하지 말고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네, 여기 몇 쪽이냐, 112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 뭐 열강의 침략, 열강은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여러 강대국이라고 얘기했죠. 여러 강대국이 침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세력이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해 추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학습 목표고, 자, 그 유명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1893년 11월 전봉준, 굉장히 동학농민 운동에서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간부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고부밀란이었죠. 당시에 고부밀란이라고 하는 거를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만든 사발통문입니다. 이거 사발통문 되게 중요해요. 사발통문은 여러분들 뭐 수능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능력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발이 뭐냐? 사발 여러분들 저기 뭐냐? 물 같은 거 마시는 그 사발 있죠? 맞아요. 그 사발입니다. 그 사발을 어떻게 하냐? 여기 동그랗게 엎어놔요. 그 엎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거 뭐 많이들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는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뭔가 이런 큰 결의문 같은 거를 쓸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결의문을 쓸 때 맨 위에 누구를 썼다 봐. 그럼 이 사람이 거의 주동자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동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 이름을 삥 둘러가며 적은 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통문은 되게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글로 농민봉기 등에 널리 이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글씨를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전봉준이라고 써있죠. 전봉준이라고. 전봉준이 실제 참여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농촌사회의 동요와 교조신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항은 제가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이라고 얘기합니다. 1876년이에요. 여러분들 연도를 꼭 기억합시다. 근현대사에서는. 자, 외세의 경제 침탈이 진행되면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졌으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당연히 재정 지출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농민한테 많이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삼정의 문란 제가 얘기했죠. 삼정의 문란이랑 과거제의 문란 뭐 같은 말로 매간매직이죠. 자, 요거는 무엇이다? 바로 세도정치라고 얘기했죠. 세도정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대 60여 년간
3대 60여 년간 우리 역사 최고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흥선대원군이 완전 좀 해결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후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고 또 부정부패가 다시 만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간의 수탈이 계속 심해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농민봉기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자, 동학을 창시한 교조 최재우.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조랑 교주의 차이점입니다. 교조랑 교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제가 왼쪽에 해줄게요. 교조가 있고 교주가 있습니다. 자, 교조랑 교주가 뭐가 다르냐? 잠깐만. 아이고, 왜 이게 자, 교조랑 교주가 뭐가 다르냐? 교조는 말 그대로 뭐 또 종교의 말 그대로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 이 사람을 교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예 종교를 처음에 최초로 만든 사람을 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주는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종교에서 교주는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 만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동학의 교조, 즉 동학을 만든 사람은 최재우가 되는 거고, 교주는 뭐냐? 종교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조금 1대 교주, 2대 교주, 3대 교주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대 동학에서의 교조는 바로 누구냐? 종학을 만든 사람이니까 최재우겠고, 자, 1대 교조는 만든 사람이자 1대 교주는 역시 최재우고, 자, 근데 2대 교주는 종교를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시영입니다. 3대 교주는 선병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조와 교주를 헷갈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동학을 창시한 교주 최재우가 정부의 탄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조라고 했어요. 최재우.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2대 교주조 여러분들, 최시영은 교단 조직을 정비하고 교세 확장에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은 최재우긴 한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확대시킨 거는 최시영의 공이 엄청 컸어요. 자, 그리고 동학이 확산되자 정부는 동학교도를 더욱 탄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동학의 교세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때, 그럼 이 동학교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왜 동학교도들이 기분이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교조인 최재우라고 했지. 아니, 최재우가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한데 이 만든 종교가 그러면은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뭔데? 그쵸? 동학 자체를 만든 사람을 세상을 어지럽혔다가 죽였으면은 지금 동학을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동학 교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죄가 없다. 이미 죽었지만 죄는 없애달라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딱 용어예요. 교조는 종학을 만든 사람, 즉 최재우죠. 최재우 신원. 원통함을 없애달라고 하던 운동을 전개합니다. 물론 이미 죽었지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문제가 없는 종교를 믿는다는 거니까 떳떳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남 공주지 종주랑 전라도 삼례에서 집회를 열었으면서 그리고 교단 간부들도 궁궐 앞에서 상소를 올렸으나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훈에서 잠깐만.
그 보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종교적 구호를 넘어서 외세 배척과 탐관오리 수청 등에 내세우기도 합니다. 왼쪽을 보도록 하세요. 자, 동아기 확산과 교조 신원 운동이 내용입니다. 동아기 확산은 자, 최시영이 크게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교세를 확장하게 되는 거고, 자, 동학은 세 차례에 걸쳐서 교조 신원 운동, 아까 얘기했죠. 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은 1차는 공주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 1차. 자, 2차 신원 운동은 서울에서 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3차가 핵심인 게 뭐냐면은 3차, 그러니까 1차, 2차에서는 그냥 종교를 인정해달라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3차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요구까지 하게 돼요. 그게 뭔 소리냐? 원래 교조신원운동은 목적이 죄를 없애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처음 목적 자체가 애초부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뭘 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종교적인 구호, 즉 동학을 인정해달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세 배척과 탐관오리 숙청 등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러는 거지. 동학이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외세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탐관오리도 없애달라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조신원운동에서의 세 번째 교조신원운동은 조금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조신원운동 세 번째 보훈집회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자료에도 나와요. 동학교도들이 주장한 외세 배척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아직도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운거하여 공격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혈육을 본업으로 삼으니 진실로 무슨 마음이며 필경은 필경 어쩌하자는 것인가. 하늘은 이미 너희들을 중후하며 스승님은 이미 경계하였으니 안위의 기틀은 너희가 취함에 달려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고부 농민 봉기의 발발입니다. 사실은 고부 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농민 봉기라고 보셔도 돼요. 최초의 농민 봉기라고. 잠깐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최초의 농민봉기,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고부 농민봉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말 그대로 고부라는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러 인물들이랑 사건이 나오는데 요거를 좀 집중 있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농민층의 동요가 심해지는 가운데 전라도에서는 이 고부 군수, 이 지방관이죠. 군수인 조병갑이 자, 조병갑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조병갑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게, 그리고 조병식이 있고 조만식이 있고 조병옥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배우게 되는,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조만영이라는 사람도 있죠. 좀 당황스럽죠. 여러 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얘기해 줄게요. 조병갑은 말 그대로 동학농민운동에 나왔던 이 고부 군수예요. 지금 배우는 거죠. 탐관오리입니다. 고부 군수.
그리고 조만영은 누구냐면은 세도정치에서 나오는 세도갑니다. 안동김씨 나오는 나 풍양조씨죠. 미안합니다. 풍양조씨. 네. 대표적인 세력가죠. 이렇게 나오고 조병식은 뭐냐면 식자는 저기 병식 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1889년에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지방관 중에 하나예요.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는 지방관이 바로 조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식은 뭐냐면은 조만식은 미음시읒 해가지고 미음시읒 이 사람은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우리나라 1920년대에 일어난 운동이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시읒 조만식 물산장려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조병욱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저기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1960년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랑 붙으려고 했는데 선거에 나가서 이제 죽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 하게 돼요. 그래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씨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조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씨들이. 자, 조병갑은 지금 배우는 저기 동학문민운동에 나오는 고부군수 탐관오리예요. 조병식은 89년에 방공령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본이 곡식 유출이 심해지자 그거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방관 그런 행정적인 거를 내렸던 방공령을 내렸던 대표적인 지방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조만식은 좀 나중에 나오지만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조만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병욱은 사실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1960년에 이승만이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4.19 때 일어나기 그 전에 일었었던 일인데 대통령 후보였지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조만영은 세도정치 풍양 조씨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조씨고 끝에 막 병자 가운데 들어가고 식자 이렇게 들어가죠. 만자도 2명이나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써줘서 약간 좀 더 헷갈릴 수도 물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근현대사에 집중돼서 나오는 주로 이 조씨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했으면은 바라면서 이렇게 저거 잘 정리해줬어요. 제가 나중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래서 조병갑이 불필요한 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저수지죠. 만석보는 물을 가두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힘든 농민들한테 거두게 해놓고서는 뭘 하냐? 물세를 굉장히 많이 거둬요. 사실은 이거 농민들한테는 야 니네 농사짓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을 저장해두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근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만든 다음에 이거 돈을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세력을 모은 뒤 고부가나를 점령해버립니다. 아까 사발통문은 얘기했었죠. 사실은 전봉준이 열받은 거는 이것도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고부 전에 지방관한테 가서 항의를 하다가 곤장 맞고 죽어요. 곤장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마음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수탈의 상징이던 만석부 자체를 헐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고부 농민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 농민봉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고부 농민봉기.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당신은 어쨌든 간에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 자, 신분제 사회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어쨌든 농민들이 지방 고을을 점령하고 막 헐어버리고 막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왕을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방과는. 근데 이 지역 자체를 신분제를 어떻게 보면 뒤엎는 이런 걸 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지방관한만 뭐라고 하자니, 그래도 농민들이 어쨌거나 신분제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농민만 뭐라고 하자니 솔직히 잘못은 지방관도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지방관도 조금 혼내고, 그리고 농민들 모두를 다 막 죽이거나 막 벌 줄 수는 없으니까 보통 주모자를 잡아서 혼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서 농민들이 저기 사발통을 만들어 가지고 주모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했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봅시다. 정부의 어떤 판단이나 수습하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하고 새로운 군수를 임명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왔던 안핵사는 여기 임시관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방에서 발생한 농민봉기 수습하기에 파견하는 임시관직 자체가 원래 안핵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농민들은 원래 새 군수가 요구 줄여주겠다 이래서 해산을 했는데, 문제는 이용태가 이 농민들을 겁나 잡고 농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참가자들을 동학교도로만 처벌을 합니다. 이때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농민봉기가 이제 크게 확산되고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제1차 농민운동과 집강소 활동,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무장에서, 이거 전라도 지역이에요. 무장이라고 한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무장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봉기를 하고 백산이라는 지역, 여기도 지역입니다. 백산이라는 지역에서 경문이랑 4대 강령을 반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경문이랑 4대 강령은 밑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일단 경문이 있고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자, 경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경문 1894년에 저기 봅시다. 백산에서 발표한 경문입니다. 우리가 의리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않다. 백성을 도탄에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 머리배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이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문보다는 4대 강령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4대 강령 봅시다. 4가지예요. 자, 4대 강령.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오면은 뭐 갑신정변의 안이라든가 또 4대 강령, 패정개혁안, 그리고 뭐 갑오개혁 1, 2차 을미개혁, 뭐 대한제국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데, 솔직히 4대 강령은 그렇게 딱 봐도 농민이 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봅시다. 사람을 이게 봐봐, 어떤 선언이 지식인이라든가 뭐 갑신정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봅시다.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그리고 충효를 다해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라. 이거 봐봐. 가축, 백성. 농민들이라는 느낌이 좀 묻어 있어요. 일본 오랑캐. 사실은 저기 갑신정변 일으키거나 갑오개혁에서 오랑캐 이런 표현 안 쓰겠죠. 자, 군대를 물고 서울로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그동안 많이 좀 이들한테 탐관오리한테 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4대 강령에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딱 느낌만 보면은 4대 강령이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후 전라감영에서 보낸 군대를 황토현에서 격파합니다. 다시.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지방에서 농민봉기가 크게 일어나니까 사실은 이런 거지. 지방에도 지역마다 도마다 큰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군대들이 모이는 그 지역을 그 군사적인 시설을 감영이라고 하는데 전라도에서는 전주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황토현 전투, 그러니까 황토현에서 크게 이기는 거예요. 동학 농민군들이 이겨요. 자, 그리고 여러 고을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건 황토현 전투는 지방군입니다. 농민군이랑 지방군이랑 싸워서 농민군들이 이긴 겁니다. 자, 정부는 근데 이제 지방군이 지니까 중앙군을 보내요. 홍계훈이 지휘하는 군대. 자, 이거는 중앙군이에요. 사실 지방군보다는 중앙군이 훨씬 강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군이 강해요. 그래서 이 정규군대가 이제 농민군들을 없애러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농민군들은 장성 황농촌에서 이를 격파합니다. 와, 황농촌 전투에서도 이겼어. 그러니까 봐봐. 황토현 전투는 지방군이랑 싸워 이긴 거고 황농촌 전투는 중앙군이랑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전주성 자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묻는 거는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린 이유는 둘 다 황 무슨 전투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황토현 전투는 지방군이랑 싸운 거고 황룡천 전투는 중앙군이랑 싸운 건데 교과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장태라는 거를 활용해요. 안 나오지만 제가 설명은 해줄게요. 자, 황토현 전투에서는 여기 장태라고 해가지고 장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닭장같이 사실은 실제로 닭장에 많이 쓰였던 거예요. 여기 사실은 중앙군들이 무기가 좋으니까 총을 이렇게 쏘면서 온단 말이지. 중앙군들이 총을 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농민군들은 총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장태 안에다가 솜 같은 거를 팍 채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총을 쏴도 이 뒤에 사람이 숨으면은 요 총이 이렇게 총알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황룡촌 전투 때 장태를 크게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한능검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돼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한 국면인데 문제는 중앙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아니, 세상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농민군들이 지방군도 이기고 심지어 중앙에서 내려보낸 중앙군까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위기인 거야. 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청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뭐라고요? 청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별로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왕은 뭐냐? 어떻게 뭐 유교 사상에서 보면은 백성들의 아버지고 뭐 통치자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우리 내부적인 어떤 반란이 일어나고 이랬으면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가 다른 방안을 찾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 우리 백성 때려잡아 죽여달라고 다른 나라에 군대 파병한다 요청하는 거는 글쎄 이건 좋은 평가를 아무리 봐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농민들이 반란 일으킨 게 진짜 막 세상을 막 흉흉하게 하고 전복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탐관오리들 벌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일어나는 거지. 농민들고도 살고자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거 보면은 농민들이 어떤 뭐 크게 뭐 탐욕적이고 어떻게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도자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랬습니다. 청나라 군대 파병을 요청해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 얘기할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동학 농민운동 때 일단 첫 번째 있습니다. 1894년에 있어요. 이거 이 시기 순서상으로는 제일 끝이네. 자, 저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언제 있냐면은 시기상으로 미안해요. 이거 제가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군란 때 한 번 있습니다. 1882년이죠.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요청을 하는 거죠? 충주에서 피신해 있는 명성황후가 직접 요청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갑신정변 때 있습니다. 1884년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실 이런 건 거지. 그 명성황후랑 고종이랑 저기 이렇게 경우궁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에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이모군란 때처럼 군대 파병을 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인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간접적 요청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지금이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들을 진압해 달라고 이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정부의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느냐? 많이들 헷갈려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오는 것도 되게 헷갈려요. 많은 학생들이 일부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갑신정변에서도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전에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 얘기했지만 동학농민운동도 아예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청나라에만 군대 파병을 요청했어요. 우리는 청나라에만 군대 파병을 요청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군대를 파병하네. 바로 어떤 나라죠? 일본이에요. 엥? 일본이 왜 군대를 파병해? 우리 티엔진 조약이라고 있어요. 제가 107쪽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 한번 107쪽을 한번 봅시다. 107쪽. 자, 107쪽이에요. 107쪽 보면은 제가 그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끝나고 한성조약, 티엔진조약 체결된다라고 했죠. 한성조약, 티엔진조약 체결된다 그랬지. 그때 얘기했습니다. 파병시 서로 한다? 알린다라고. 파병시 알린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이런 거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한테 군대 파병을 요청했으니까 그럼 청나라는 일본한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야, 조선 요청이 있어가지고 나 군대 파병한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텐진 조약에서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넘어갈게요. 11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어디 있지? 오케이. 응? 자, 근데 일본은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고 핑계를 대는 거지. 구실로 삼는 겁니다. 요거를 구실로 삼고 또 자기네 나라 일본 사람 죽는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출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어떠냐? 일단은 조선 농민군이랑 현재 중앙군이랑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농민군이랑 중앙군은 세상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 외국 군대가 일본이랑 중국 군대가 둘 다 들어왔어. 아, 이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위험한 거야. 아니, 둘 다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망하는 거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농민군들이 얘기합니다. 아, 중앙군들이 일단 얘기해. 야, 큰일 났어. 지금 일본군이랑 청나라 군대 왔어. 이대로 가는 야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군대 철수해 라고 얘기를 해요. 농민군들도 이해는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야, 근데 너 그 핑계 대고 또 나중에 농민군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공격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중앙군이 원하는 건 뭐냐? 농민군 철수해. 야, 니네 철수해야지 쟤네 빨리 보낼 수 있어. 농민군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철수할게. 대신에 나중에 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마. 라고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집강소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집강소. 이게 뭐냐? 니네 중앙군 정부를 탐관오리를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내가 통치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진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자, 정부는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농민군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수용하는 거, 패전계약을 수용한 대신에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의 전주화약 약속을 하는 거지. 이거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농민군들은 전주성에서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라도랑 59년에 집강소가 설치됩니다. 이거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들, 중앙군들을 못 믿겠으니까 야, 우리가 자치적으로 통치할 거야. 나 진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뭐 탐관오리와 악독지주 처벌, 봉건적 신분 차별 폐지 등 이런 개혁들을 실시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천천히 보시고 또 빠르게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조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차 농민운동과 우금치 전투예요. 자, 결국에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한 조선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이러는 거지.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둘 중에 뭐가 더 싫으냐? 당연히 일본 군대지. 아, 제가 일본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청나라 군대는 파병 요청을 한 거잖아. 아, 정식 절차로 온 거예요. 청나라 군대는 할 말 없어 와도. 근데 일본 군이 무슨 꿍꿍이로 온지 얘가 싫단 말이야. 특히 얘도 싫은데 둘이 대립된 상황도 좀 되게 그렇단 말이야, 뭔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지금 니네 왜 왔어? 니네 봐봐, 농민군 때문에 왔지? 근데 농민군이 없네? 없어졌어. 그러니까 니네 철수해 라고 하는 거지. 다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왜 왔냐? 청나라 군대는 우리가 파병 요청했고 농민군 진압해달라고. 일본 군대는 뭐 텐진조약 구실도 있지만 뭐 자기네 나라 일본 사람 뭐 보호한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지. 농민군이 없네. 니네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철수를 요청합니다. 근데 일본군이 철수를 이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침범해요. 사실을 뭐 경복궁 쿠데타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경복궁 쿠데타.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돼 있는데 일본군들이 감히 왕이 머무르고 있는 경복궁을 저기 총을 쏘고 진입을 해요. 근데 고종은 뭐 했느냐? 사실은 당연히 싸워야지. 중앙군이 있고 그리고 허락 없이 왔는데. 근데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고종, 그 일본 군대랑 충돌하면은 나중에 무슨 빌미를 제공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참. 저 조선 내정에 간섭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경복궁 쿠데타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봐봐. 이미 농민군들은
저기 해산을 했어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그치, 전주 화약을 그걸로 약속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강소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농민군들도 약간 봉건적인 생각이 있는 게 일본군들이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일본군들이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점령했다? 감히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침입해? 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다시 재봉기하는 거. 이게 바로 2차 봉기입니다. 크게 일어나요. 다시 해산했다가 다시 크게 일어납니다. 전주 화약으로 체결했다가 다시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전봉군이 다시 이끄는 전라도의 농민군이 삼내라는 지역에서 아까도 나왔었죠. 삼내 북상하자 충청도의 농민군도 봉기해서 이게 논산이 중요해요. 논산에 결국에는 모입니다. 자, 근데 논산에 모여서 올라가는 이 군대가 일본군이랑 관군으로 구성된 부대에서 공주에서 싸워요. 그래서 농민군들을 저지하고 이 전투가 그 유명한 공주 우금치 전투, 혹은 우금치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무기가 안 되죠. 일본군들의 어떤 군사의 조직력 이런 것도 있었고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군이랑 조선의 중앙군한테 크게 진 거죠.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되면서 농민운동이 끝을 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자 봐봐, 일본군이 먼저 청나라 군대가 오는데 일본군들이 다음에 와요. 다음날. 자, 그래서 자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자 고보농민봉기가 일단 1차로 있었고, 1차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1차는 1차라고 얘기하자. 1차라고 얘기하고 2차는 저기 뭐냐, 2차는 크게 안 나오네. 2차 이후가 뭐 우금치 전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차의 대표적인 전투니까. 자, 전투 화약으로 화약이 맺어졌는데 그 경복궁을 침입하니까 다시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에 지고 저기 숨어있던 전봉준이 체포되면서 노왕 농민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여러분 실패는 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개혁 요구가 갑오 개혁에 되게 반영이 진짜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후 잔존 세력이 을미의병을 비롯한 항일투쟁에 가담해서 활동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농민군들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데, 을미의병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뭐 여기 위령탑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